여전히 하반기에는 청약 광풍이 좀 불 거라고 좀 보시나요? 내 가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청약 그 통장을 없애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약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 아파트의 적정 가격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원래 정상적인 가치보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수요를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 가격은 꼭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싸다. 약간 그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 이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적정 가격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적정 가격을 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명목적으로 예를 들어 10억이 비싼 가격이다. 15억은 뭐 대단히 비싼 가격이다. 5억은 싼 가격이다라고 이게 흔히 말하는 무슨 업무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거고 저도 처음에 집을 살 때 이제 24평의 신도시 아파트를 9천 주고 샀었는데 사놓고서도 제일 고민이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일까 싼 가격일까. 지금 와서 보면 그 아파트가 지금 한 5, 6억 하거든요. 그럼 그 5, 6억 가격이면 그때 내가 당연히 싼 가격에 샀는데 그때 왜 나는 그걸 갖다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나 되게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보면은 일단 지금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싸다. 약간 그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 생각을 한 가운데에서 싸다 비싸다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러면은 원래 정상적인 가치보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수요를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 가격은 꼭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품의 유무로 그냥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게 네네네. 낫다라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얼마 가격이 정확히 맞다? 이거는 저도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든 가격이냐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의 가격이냐,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풍부한 곳이냐, 이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에 뭐 사람들도 안 오는 고흥반도에 있는 무슨 모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 안 오잖아요. 그런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주변이 엄청나게 올라서 한 20억이 됐는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지도 괜찮고 사람들이 올만한 곳인데 뭐 오래됐다라는 핑계로 그 아파트가 10억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건 싸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정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령님께서 말씀하신 싸다, 저평가다 어떻게 좀 판단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인 거고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 중에 사회 문화적인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뀔 곳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상승을 했던 이번 그 2014년도부터 한 21년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살 걸 하고 되게 아까워했던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선호하는 곳들 하면 다 강남이잖아요. 근데 그 강남같이 누구나 선호하는 곳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되게 아쉬워하는 곳 중에 하나가 마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곡은요, 강서구라는 동네에 있었고요. 강서구라는 동네는 일반 사람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동네라고 보여지기,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용성, 뭐 마포성동 용산과 같이 서울 중심지에 가깝고 교통 사통팔달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닌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김포공항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동네였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동네가 그 동네에 정부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인프라를 갖다 밀어넣고 거기에 회사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거는 만약 그때 마곡에 아파트 분양을 했던 2010년대 초반부에 그 아파트, 마곡 아파트는 저평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8월 달에 개통됐던 다산 신도시 또는 남양주 그쪽 같은 경우도 그 직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역세권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을 주로 판단할 때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네. 또 그런 건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상봉동이요. 상봉동이요? 예, 상봉동 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네. 상봉터미널, 아. 중랑구 이래요. 근데 상봉역을 가보시면 음. 기절하실 듯이 놀라실 거예요. 중랑구의 핵심 개발 지역이거든요. 가서 보시게 되면 초고층 빌딩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발전되는 곳,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곳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상암. 상암, DMC. 상암 우리 네. 뭐 하면은 옛날 쓰레기산 있던 곳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성산대교 넘어가면서 그 냄새, 아, 옛날에 진짜 났죠. 네, 났던 냄새가 더 맡았던. 그래서 저는 성산동과 수색동에 사람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편견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색 증산 뉴타운 네.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평가다.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 투자를 하거나 서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부의 목적 계획에 의해서 바뀔 만한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들을 보면 나중에 그것의 지역의 아파트는 당연히 저평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여전히 수도권 내에 저평가된 아파트가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나라가 존재하고 네, 네. 그 도시계획이 존재하면 그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부룡님이 갖고 계신 노하우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핵심적인 요소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계획 진짜 유심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그 대신 도시계획을 보면서 쓸데없는 착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곧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그 핵심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속 하나씩 뭔가를 얹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오랜 시간 보면서. 그러면 아, 이 지역이 많이 바뀌겠구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청량리였던 것 같아요. 청량리. 청량리 하면 우리들한테는 좀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서울시 그 도시계획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네네. 청량리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계속 청량리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바뀌겠구나. 근데 그 주변에다가 전부 다 또 뉴타운이 들어서더라고요. 전농 뉴타운이라든지 답심리 네. 뉴타운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동네는 상점 몇 개를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나니 사람들한테 그런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눈여겨봐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데요. 전문가님도 이제 신축이 낫다라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반대고요. 얼죽시란 얘기를 딱 했던 그 순간에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한테 약간 장난스럽게 저러다 얼어 죽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 경험칙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 얼죽신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성향으로서 얘기하는 게 지금 MZ 세대들 얘기하잖아요. 이 MZ 세대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의 신세대들을 얘기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원상복귀되는 걸 워낙 많이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욜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골로 갔다. 지금 또 그 이후에 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 카드 회사 되게 유행했던 CM송인데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 이게 욜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패러디가 나왔어요. 뭐죠?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제 나이대를 돌아보면 저도 젊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세대였어요. X세대. 오렌지족이 저희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회가 바뀌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세대들이었던 저희들도 당시에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돈이 됐으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구축을 사게 되는 현상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효용 가치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얼죽신이라고 나온 단어가 그 MZ 세대들의 효용 가치상 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모두 하지만 그 이상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다시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워낙 많이 봤고 저 또한 신축을 선호하는 X세대였으나 돈이 없으니 구축을 사게 되더라라는 실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얼죽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한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입지가 좋은 곳은 그나마 난데요. 입지가 애매한 곳에 지금 신축들이 되게 많이 오른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5, 6년 지나면
신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축이 아니라 네. 곧 구축이 될 운명이거든요. 애매한 곳의 신축은 가격들이 오히려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어떤 특정 지역들,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를 주로 예전에 많이 봤었었는데, 일기 신도시는 구축이었고 그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들었으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때 신축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요. 지금은 일기 신도시가 더 비싸요. 결국엔 입지의 문제. 네, 입지의 문제를 얼죽신한 용어로 그게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신축도 신축 나름이고 구축도 구축 나름일 텐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매수할 때 판단하면 될까요? 일관성 있게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렸던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려고들 하시겠지만 일단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 또는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구축이라 하더라도 결국 신축을 못 산 사람들이 구축으로 넘어오는 동선 안에 제일 첫머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무 한 아파트 단지에 사랑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입지가 좋은 곳,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맨 위에 올려놓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세세하게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한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 부부예요. 네.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싶어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좀 산다면 올해 어떤 판단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전제를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동네를 1순위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계획이 틀어질 거를 대비해서 2순위, 또 2순위가 안 될 거를 해서 3순위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이것들을 저는 부동산에서는 동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가장 대표적인 동선이 흔히 말하는 경부라인이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강남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까지 오는 라인을 일종의 하나의 동선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게 서초구도 강남이니까 그럼 동작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선을 따라서 잡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억이라고 하는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근거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용인 뭐 수지에 산다거나 수원 영통에 산다거나 뭐 출퇴근할 때 보게 되면 각종 그 교통망들 전철 따지게 되면 움직이는 동선이 정말 신기하게도 일치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동선이거든요. 강남은 강남이 움직이면 다음에 잠실이 움직이고요. 잠실이 움직이면 위례가 움직이고요. 네. 위례가 움직일 때쯤, 그러니까 위례가 움직이는 그 시기에 분당이 같이 움직여요. 판교와 분당이. 그리고 분당이 움직이면 수지가 움직이고, 수지가 움직이게 되면 죽전과 영통이 움직이는,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교통망에 따른 동선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것들이 또 북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생각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거나 내가 관심 있는 동네를 찾아서 그 강남을 갈 수 있는 동선 라인을 찾아라. 근데 저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 혼내요. 분당에 있는 A 아파트하고 노원구에 있는 B 아파트하고 마포구에 있는 C 아파트 중인데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뭐라고 해요. 완전 지역이 다른 거는 예, 속성이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그건 나를 무당 취급하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28년 부동산 시장을 보셨는데도 이제 이런 거는 또 무당 취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무당도 못 맞히더라고요. 네. 네. 동선은 맞출지언정 네. 이런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들은 서로 제각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속성과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학군 때문에 갔는지 뭐 했는지 다 다른데 그 수많은 고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다. 우리 능력이 안 된다. 그걸 갖다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는 동선을 찾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수요자라면 그게 가장 쉽게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좀 또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면요. 청약 시장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청약 시장 뭐 굉장히 불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분양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래도 신축의 청약이더라도 네, 고분양가는 왜냐하면 피하는 게 역시 낫다. 또 저는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놓고 보는 편인데 초반부에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억을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얘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양가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싼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맞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부침이 없었던 거예요. 시장이 꺾이거나 그런 것들을 본 경험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상승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분양가부터 상승을 하고요. 분양이 잘 되는데 어느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구매력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미분양이에요. 즉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 그게 안 맞는 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났던 현상이 2022년과 2023년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약간 장상 효과가 남아서 사람들이 거봐 올라가자라니까 지금 좀 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상당수 아직 미분양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왜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이쁜 꽃 몇 송이만 보고 옆에는 다 황무지인데. 강남 로또 열풍에 이제 휩싸일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시장은 보고 아직은. 계시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고분양가 부분들을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정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간다면 조금 더 좀 떨어진데 아직 덜 오른 데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뭐 로또 청약 열풍이 좀 휩싸이면서 뭐 무순위 청약에 대한 레미안 원펜타스 네. 뭐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적격 당첨 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냄새를 피웠죠. 언론에서 나왔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기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로또 분양과 이꼴이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분양가와 이꼴이에요. 가격 상승과 이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럴 땐 좋지만 저럴 때는 나를 나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 저는 청약 시장이 계속 바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네, 됐다가 안 좋은 상황이 좀 더 부작용이 커지게 되면 바꿨다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 문제처럼 이렇게 해서 로또 분양 그러면 또 이제 시샘이 발생되기도 하고 거봐라 쌤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겠지만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로또 분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청약 시장을 바꿀 거고 또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또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또 분양가 상한제 풀어라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 또 그때 시장이 만약 안 오르는 상황이 되면 또 풀을 거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공부해 본다고 1977년부터 계속해서 정리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약 시장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번에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난 지역이 있는데 2008년인가 2009년이었을 거예요. 경기도에 광교 바로 옆에 당시에는 이제 광교가 분양하기 전에 영통하고 광교 사이에 영덕지구라고 있었는데 그 영덕지구의 경남 아너스빌이 주변 시세 대비 2, 3억인가 그때 기준으로 2, 3억이면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역시 그때도 로또 분양 얘기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강남 3구에 뭐 영상이 나갈 때는 뭐 청담 르엘 이미 분양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단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하반기에는 청약 광풍이 좀 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그대로 잔상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청약 경쟁률이 점점 로또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걸 당첨됐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할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한다면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슈와는 전혀 다른 이슈들이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분양 물량이 좀 풀려야지만 어떤 수요 자체를 좀 묶어주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천역 광풍의 이런 부분들이 심리에 좀 자극을 줘서 오히려 부동산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 거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11월부터 또 B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또 간주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또 들리는 거 보니까 시장에 좀 적잖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타날 어떤 청약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청약 시장의 변화보다는 이거는 청약 시장이 목적이 아니라 B아파트 한 채가 목적이라고 봐요. B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죠. B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네들은 원래 아파트에 관심이 있지. 근데 B아파트 한 채 사도 아파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채 더 사주세요. 라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큰 영향을 미치려면은요,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요, 취득세 풀어달라는 거예요. 취득세를 풀어야 한 채를 더 사진데, 네. 지금 말씀하신 B아파트 한 채 사고 청약해서 한 채를 할 사람이 그분들은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 사실 거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전히 세제 부분에서 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제 개편이 자체가- 가장 큰 이슈지, 이거는 사실 그 밑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뭐 정당 구조를 보면 세제 개편까지는 힘들겠죠? 당분간은 힘들겠죠. 네. 그럼 한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세제 개편이 좀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세제 개편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도 또 단계가 그전 과거에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B아파트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눌러놨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은요,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어차피 이게 필수 시장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살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근데 매수를 못하게 하거나 매수가 힘든 시장이면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인데,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입장에서, 여당은 어쨌든 풀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야당은 지금 못하게 하는 입장인데, 야당이 갑자기 입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해왔던 게 서민들의 거주 안정이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민들의 거주 안정이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2009년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그것들을 풀어줬던 것들이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그 구조화에서 조금씩 풀어주는데 동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도에 만약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분명 전세 가격 상승 가지고 얘기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결국 뭐 좀 사회 문제화 돼야지만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개편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 시장으로 돌아와서 청약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청약 시장과 관련돼서 청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약 그 통장을 없애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지만 요게 은근히 보물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은 그냥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 통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 가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근본적으로 저는 소액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없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양가의 10%를 내고 중도금을 받아서 3년 내지 4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시간에 기다리는 투자이고 소액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다른 뭐 경매라든지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관심을 보이더라도 청약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사이클처럼 나한테 좋은 기회가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약제도가 계속 변경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지가 좋거나 수요가 풍부한 곳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두절미하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을 좀 명쾌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뭐 하나 배웠습니다. 청약 통장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신 다음에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불용님의 말씀 제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용 신영강 대표님을 모시고요.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투자 노하우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